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저희는 오늘의 역사, 이번에 사계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우리 주부님들 늘 하시는 게 반찬 고민이시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밥도둑 이색 반찬 2가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12월 1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던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올해 들어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나 주변에 보면 아이를 낳은 분들 뭐 육아휴직 이제는 분위기도 좀 변해서 편하게들 다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육아휴직자가 감소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생아 급감으로 미취학 아동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 탓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육아휴직의 비율 자체는 늘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 숫자는 줄어든 겁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는 19만 6천 명 정도로 1년 전보다 3%가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된 2010년 이후로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빠도 육아휴직 많이 쓰는데 엄마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많이 다른데요.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5.7%에 그칩니다. 전년도 27%보다도 낮아졌고요. 엄마가 사용하는 비율은 74.3%, 아빠의 3배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령대는 아빠 육아휴직자가 엄마보다 높은 것으로 또 나타났는데요. 엄마 육아휴직자는 30대 초반인 30에서 34세가 41.3%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후반인 35에서 39세는 33.5%, 40세 이상은 15.4%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30대 후반이 38.2%로 가장 많았고요. 40대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의 비율도 35.7%에 달했습니다. 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고 나라의 일꾼이고 이러니까 네. 아이가 국가가 키운다 이런 생각은 좀 더 가져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요즘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외식하기 정말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8개 외식 메뉴가 전부 다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 초 대비 가격이 많이 오른 외식 메뉴로는 김밥, 자장면, 비빔밥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김밥, 자장면, 비빔밥 뭐 다 많은 분들께서 즐겨 찾는 음식인데 이게 대체 얼마나 올랐다는 거죠? 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 사이트에 따르면요. 서울 기준으로 지난달 소비자가 선호하는 8개 외식 메뉴의 올해 1월 대비 평균 가격 상승률은 4%였습니다. 이 기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요. 김밥이었는데요. 가격이 3,500원으로 종전보다 5.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자장면, 비빔밥의 가격도 각각 5%나 올랐습니다. 냉면은 4.7%, 칼국수는 3.8%, 삼겹살은 200g 기준 3.4%가 올랐는데요. 특히 삼겹살은 200g당 2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외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식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내년에도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까요? 예,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때문에 외식 물가 또한 오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 식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식 물가 내년에도 상승세 보일 걸로 보이는 건데요. 한국은 식품 원재료를 상당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재료 국제 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 물가 덩달아 오르고 외식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교사도 다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때 가장 선망받는 직업으로 꼽혔던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 가져왔는데요.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이른바 MZ 교사 10명 중 6명은 교단을 떠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교사하면 일단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긍심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네. 직업으로 꼽혔었는데 지금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게 왜 그런 맞습니다. 걸까요? 이 원인으로는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과 또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맞고서 하는 사례도 늘면서 학폭 업무가 가중됐다라는 점도 꼽히는데요. 일단 낮은 처우 역시 교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선생님 구호봉의 비담임 교사 기준 월 실수령액은 230만 9,16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되는데 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볼 때 24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교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관련한 주제로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저연차 교사 중에 교직을 그만둘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 2021년도에는 39%대였는데 2022년도에는 48%로 올랐고요. 2023년도 60% 가까이 59.1%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또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중경력 교사들의 경우에도요. 2021년엔 34.5%, 2022년도에 39.2%, 2023년도 44.4%로 교단을 떠나겠다는 답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년까지 교사로 일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2021년도에는 37.5%였는데 2023년도 절반이 넘는 53.1%로 기록됐습니다. 저도 주변에 선생님들 계신데 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이 존경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지는 시대에는 이게 어떻게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음 이슈 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폭설이 오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기습폭설의 제습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염화칼슘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제설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설 작업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는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제설 방법이 네, 등장한 정말 거죠? 신기한 게 굴껍데기를 이용한 제설 방법입니다. 굴껍데기로 액상 제설제를 만들어 뿌리는 건데요. 일단 폐기된 굴을 먼저 씻고 분쇄해서 화학 작업을 거치면 굴껍데기 300kg으로 액상 제설제 1톤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굴껍데기 제설제는 단가가 일단 낮고요. 친환경적이고 염화칼슘의 단점인 부식 문제나 도로나 차량 파손에 대한 문제들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설 효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데 이걸 써본 곳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인천 영종도 일대에 폭설이 내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폭이 넓은 도로 중심으로 76km 구간에 굴껍데기 제설제가 뿌려졌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염화칼슘을 이용한 경우와 굴껍데기를 이용한 염수를 생산한 경우가 동일한 효과를 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아직 생산량이 사용량보다는 부족한 점과 낮은 기온에서 사용해야 할 고체 제설제는 개발되지 않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그야말로 친환경 제설제네요. 네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암 하면 폐암, 위암, 대장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 암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암이 무엇이냐? 바로 전립선 암인데요. 전립선 암은 조기 발견했을 때는 뭐 100%에 가까운 생존율을 보이지만 문제는 전이 될 경우 생존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요. 안 좋게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김청수 교수님 모시고 전립선 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립선이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고 전립선 암은 어떤 질환인지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 남성에 있어서 그 전립선은 방광 밑에 위치하면서 그 요도를 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밤톨만한 크기, 한 20g 정도 크기면서 여기에서는 그 전립선 액이 분비돼서 그 정자의 운동성, 그다음에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남성 생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네. 여기에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 암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전립선 암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전립선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나 좀 증가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10년간은 한 2.5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최근에는 거의 제일 최고로 빨리 증가하고 있는 이런 암이 전립선 암이 되겠습니다. 대개 통계상으로는 남성 10만 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네. 미국, 일본에선 1위의 암이 되겠습니다. 아, 대개 이렇게 전립선 암이 증가되는 것은 우리 한국 남성도 그 연령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전립선 암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음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서양 음식, 네. 이제 고기류라든가 지방 이런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전립선 암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남성들이 더 주의해야 될 암이 바로 전립선 암이고, 근데 이 전립선 암은 대부분 순환암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이가 되고 이러면 무서운 암이 된다고요? 네, 그렇게 되죠. 보통 그 전립선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은 거의 생존율이 이제 100%에 달하게 되는데 이 전립선암은 전이를 하게 되면 뼈로 잘 전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전이를 하게 되면 그 생존율이 급감을 해서 반 이하 한 48%까지도 생존율이 감소하게 되니까 네. 이 경우는 이제 무서운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이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 그야말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될 암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이제 전립선암이 초기에 발견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 이제 수술적인 요법, 또 방사선 치료, 또 능동적 감시라고 그래서 좀 아주 순환암은 좀 두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립선암이 이제 뼈라든가 폐 이런 부에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약물요법,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특이하게 전립선암에서는 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암의 세포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면 암이 고살하고 감소하게 되고 축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남성 호르몬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그 암세포가 이제 그 호르몬 치료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 이름도 생소하고 굉장히 무섭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네.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은 어떤 암이고 평균 생존 기간은 어떻게 돼요? 네,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호르몬에 듣지 않은 그런 세포들이 자꾸 증식을 하게 되고 커지고 전이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거세의 남성 호르몬을 거세 정도로 낮춰도 암이 이제 생존해서 커지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이라고 하고요. 대개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아서 한 1년, 길어야 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좀 무서운 그 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호르몬 치료에 저항성을 갖는다면 다른 치료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개는 1차 호르몬에 이제 듣지 않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호르몬제인 엔잘로타마이드, 아베라토닌 같은 그런 호르몬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를 하다가 또 안 되면 우리가 항암제인 그 도세탁셀이라고 있습니다. 도세탁셀. 근데 네.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합병증이 좀 크죠. 환자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제 백혈구도 떨어져서 이제 폐혈증 같은 합병증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근래엔 또 다른 치료법들이 좀 개발되면서 우리가 파프 억제제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프 저해제. 오. 이게 표적 항암의 일종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건데 특징이 뭐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그 파프 억제제는 그 우리가 암세포들은 빠르게 증식하는데 그때 이제 DNA 손상을 입게 되죠. 그 손상받은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암세포도 죽게 되는데 암세포가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오. 그 파프라는 효소, 폴리 ADT 리보스 중합 효소라는 효소를 내서 이 DNA 손상을 복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식하게 되면서 전이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파프를 억제시키는 파프 억제제를 사용하면 이러한 암세포의 DNA 손상이 유지되면서 암세포가 죽게 돼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파프 억제제를 사용해서 암세포 우리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을 치료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유전자 변이는 대표적으로 BRCA2, BRCA1, ATM이라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 중요한 임상 연구 중에는 파프 억제제인 대표적인 것이 올라파립, 림파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비라테론을 유전자 변이에 관계없이 사용하였을 때 복합 병합 사용했을 때 그 생존율도 암의 그런 진행이라든가 위험성을 34%, 8% 정도 이렇게 줄인다는 그런 임상 연구 보고가 있은 이후로 우리가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렇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립선암 환자들이 주로 이제 고령의 남성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파프 억제제를 이용한 치료가 이런 고령 환자에게도 괜찮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원래 그 쓰던 우리가 도세탁셀 같은 항암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그 합병증에 비하면 그 정도나 빈도가 훨씬 덜하고 오. 물론 이제 그 빈혈, 피로감, 뭐 백혈구도 좀 떨어뜨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종래 항암제보다는 훨씬 그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노령 인구에서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암이 걸리면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치료에 앞서서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뭐 다른 건강하고 유사한데 적절한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운동을 좀 적절히 하시고 특히 이제 지방식이라든가 고기류 또 이제 이런 것들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식물성 음식을 좀 선호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대표적인 게 이제 콩으로 만든 음식, 그다음에 이제 익힌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 채소, 버섯 중에서는 양송이 버섯을 권유해 드리는 게 좋고 그래도 그렇더라도 전립선암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한 50대 넘는 그 남성분들은 PSA라는 그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받으셔서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또래들이 전립선 비대증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네.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암은 상관관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전립선염은 굉장히 오래되면 전립선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또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되신 분들은 많이 고생을 하고 치료를 받고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 치료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절망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이런 좋은 치료법을 받으실 때 우리가 삶의 질도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도 충분히 늘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청수 비뇨의학과 교수님과 전립선암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0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역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추위에 강한 남자 개그맨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1980년입니다. 12월 16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80년 12월 16일은 유명 치킨 체인 업체 KF 닭고기사의 창립자 할랜드 샌더스가 사망한 날입니다. 전에 K사 체인점 앞에 늘 흰 양복 입고 안경 쓴 알죠. 닭발의 할아버지 네. 인형이 서 있었잖아요. 네. 이 인형의 주인공이 바로 창립자 할랜드 샌더스인데요. 무려 600번 이상의 거절을 당했던 그는 65세 나이에 치킨 레시피를 팔기 위해 도전했고 끝내 KF사를 창업했습니다. 야, 대단하시다. K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역시 지금 봤던 네. 푸근하고 퉁퉁한 맞아요. 아저씨가 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건데. 맞아요. 와, 근데 65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도전을 하셨다는 게. 패스트푸드점을 만드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어. 근데 이 K사를 만들기 전에 할랜드 샌더스의 그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했었다면서요. 네, 할랜드 샌더스는 1890년 미국 인디애나의 한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났는데요. 6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7살 때부터 동생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고기나 채소 같은 식재료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됐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18살 때 나이를 속이고 육군에 입대했다가 발각이 돼서 육군에서도 쫓겨났고 이후 철도 노동자, 보험 판매, 페리보트 사업, 타이어 판매, 조명 제작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고정된 직장이 없는 사실상 백수였습니다. 네, 이 마흔이 넘어까지 직장이 없는 사실상 백수라 그러면 사실 뭐 의욕도 상실할 법한데 어떻게 이 나이에 요식업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샌더스에게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요리를 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1930년에 아내 조세핀과 함께 켄터키주 코빈시티 국도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옆에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미국 남부 요리 식당인 샌더스의 서비스 스테이션 앤 카페를 개업을 합니다. 여기서 스테이크, 햄, 구운 비스켓 이런 걸 만들어 팔았는데 특히 닭튀김 요리를 팔아요. 닭튀김 요리의 이 뛰어난 맛의 식당이 2년 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업을 하게 됩니다. 켄터키 주지사가 커넬, 즉 대령이라는 명예 호칭을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샌더스는 이 레스토랑에 전념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없애고 샌더스 카페를 오픈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모텔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야,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으니까 이제 샌더스는 뭐 승승장구네요. 어린 시절 고생했던 거 보상받고 잘 되겠네요. 네, 40대에 성공을 거두었고 평범한 사업가로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1939년 11월에 레스토랑과 모텔에 불이 나면서 모든 게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맙니다. 49살에 맞이한 일생의 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1941년 140석의 레스토랑과 모텔을 새로 지었고 요리 연구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후추, 소금을 포함한 11가지의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로 치킨을 만드는 레시피를 만들어낸 건데요. 특히 당시 압력솥이 처음 나왔을 텐데 이 닭고기를 빠른 시간에 튀기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압력솥을 사용해서 실험 또 실험을 거듭해서 8분 만에 닭을 맛깔스러운 황금색으로 튀겨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패스트푸드의 시작이에요. 패스트. 네, 이 치킨은 할랜드 샌더스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불리면서 입소문을 탔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12월에 2차 세계대전이 아이고. 발발하면서 레스토랑 문을 또 닫게 됩니다. 아니 아이고. 진짜 이쯤 되면 불운의 사나이라고 불러야 할 것 맞아요. 같아요. 빛을 보고 좀 성공하려면 뭔가 또 좌절하는 일이 또 실패를 겪게 되는데 그런데도 대단한 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그 부분입니다. 네, 샌더스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 치킨 요리를 프랜차이즈화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부인 클라우디아와 함께 자동차 트렁크에 압력솥과 재료들을 싣고 켄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레시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직접 치킨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레시피 제휴 계약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을 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1000번 넘게 거절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뒤에 클라우디아의 인터뷰에 따르면 거절당한 횟수가 600번에서 790번 사이. 와. 사실은 세다가 잊어버린 거죠. 네. 그러던 1952년 어느 날 62세 샌더스가 요식업을 하던 젊은이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피트 하먼과 계약을 맺고 그의 가게에서 자신의 치킨을 판매하고 하먼이 치킨 한 조각당 4센트씩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K사의 1호점이 공식 탄생한 거죠. 오. 이 치킨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불리면서 불티나듯 팔렸습니다. 아. 네, 이 뭐든지 간에 이게 프랜차이즈가 1호점이 나가고 나면 이제 딱 성공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실패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먼의 가게에서는 한 조각당 4세트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정작 중요한 건 자기 가게인데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국도를 다니는 여행객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샌더스의 가게가 국도변에 있었거든요. 이 가게 손님이 줄어들면서 결국 1956년 65세가 되던 해에 이 식당을 폐업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남은 재산이라고는 월 105달러씩 들어오는 사회보장금, 하먼에게서 받는 매달 수수료 10달러, 낡은 트럭이 전부였던 그는 매장을 다시 늘리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트럭에서 잠을 자고 주유소에서 씻으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팔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때 흰 양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흰색 양복을 입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요식업계에서 일하던 데이브 토머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되는데 샌더스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 끝에 K사가 드디어 날개를 다시 단 겁니다. 그리고 데이브 토머스는 초기 K사의 발전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야, 이 K사 할아버지는 우리는 그냥 닭고기 요리법을 개발하고 이거를 세계적인 체인화 네.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파란만장하게 그러네요. 산전수전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K사는 엄청나게 발전하죠. 네, 1956년 말에 8개였던 매장이 1960년에 200개, 1963년에 6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샌더스의 프랜차이즈 이 프라이드 요리를 그냥 판 건데 이후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파는 매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샌더스의 얼굴이 K사의 마스코트가 되면서 그 인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1984년에 서울 종로 2가에 K사 한국 1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당시 엄청났습니다. 종로의 명소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약속 장소가 됐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1980년 12월 16일 9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이후 K사는 전 세계에 2만 개 이상의 매장을 세워 세계에서 매장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4위에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 닭고기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한참 이후에 1991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켄터키주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뭔지 비만과 연관된다고 해서 이것도 빼고 해서 KF 닭고기. 땡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고치게 된 거죠. 자, 65세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성공을 이뤄낸 K사 할아버지 할랜드 샌더스. 불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았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저거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난리 났어.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는지 기억납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2월 16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5년 12월 16일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2번째 대표 선수 붉은 악마가 탄생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응원단 붉은 악마는 경기장과 전국 방방곡곡 거리응원전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고 우리나라 축구와 응원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는데요. 이날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저 진짜 붉은 악마가 쫙 관중 속에 모여 있고 네. 축구 시작할 때 애국가 울리고 저기서 대형 태극기 쫙 내려 이게 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축구와 붉은 악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옛날에 인터넷 전에 PC 통신이라고 아세요? PC 통신, 네.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하이텔 이런 게 있었는데 네. 1995년 12월 16일 날 PC통신 하이텔에서 축구 동호회 운영자 10명이 서울 대학로 한 카페에
모임을 갖습니다. 이들은 한국 축구도 이제 조직적인 응원단체를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레이트 한국 서포터스 클럽이라고 하는 걸 발족시키는데요. 그것이 붉은 악마의 시작이었습니다. 붉은 악마란 이름은 조직이 탄생한 뒤 1년 반 만에 지어졌는데 98년 월드컵을 한 해 앞둔 1997년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전에 1983년 한국 축구에 기적이 있었어요. 멕시코 청소년 축구대회 때 4강에 올랐었죠. 박종환 감독의 그 축구 대표팀입니다. 그때 세계가 이 팀에 붙여줬던 별명이 바로 붉은 악마였어요. 이 붉은 악마가 그래서 이 응원단의 공식 명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 우리 전설 속의 동이족 천자라고 알려져 있는 치우천왕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붉은 악마가 집중 조명을 받았던 건 언제부터였어요? 붉은 악마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97년 9월 도쿄에서 열렸던 일본과의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 일명 도쿄 대첩이라고 하는 이 그죠?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종료 8분을 남겨놓고 2골을 몰아넣어서 0대1로 지던 게임을 2대1로 역전을 했던 그 정말 한국 축구 사상 명승부 중 하나였어요. 그때 캐스터가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서 유명하로 홍재희가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그 경기였는데 이때 일본 응원단 울트라 니폰에 맞선 붉은 악마의 활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붉은 옷, 붉은 모자, 붉은 신발 등 거리에 붉은 패션이 넘쳐났고 머리를 붉게 염색하는 게 유행하기도 했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 붉은 악마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이 뭐 붉은 악마의 그 위력하면은 또 우리 2002 월드컵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게를 가가지고 뭘 먹고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이러면은 막 외상도 해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역시 붉은 악마의 위력은 2002 한일 월드컵 때 폭발했습니다. 당시 붉은 악마의 주도 아래 수많은 국민이 월드컵 응원을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경찰청 추계에 따르면 그 수가 전 국민의 43%인 2,87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만 6차례에 걸쳐 8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또 당시 대한민국 네. 이 구호가 전 국민의 가슴을 하나로 묶었죠. 대한민국 이 구호는 붉은 악마가 결성된 1995년 12월 당시에 만들어졌던 구호라고 합니다. 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오필슨 코리아 응원가도 연일 한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악마 하면 또 카드 섹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너무 멋있죠. 카드 섹션의 일사불란함도 그렇지만 네. 그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네, 2002년 월드컵 당시 경기장을 수놓은 카드 섹션 전 세계에서 마법의 주문으로 불릴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16강전 이탈리아와의 경기 때는 어게인 1966 이탈리아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에 0대1로 충격의 패배를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국 대표팀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너무 멋있죠. 암시를 계속 하고 있었던 네. 거죠. 8강전 스페인과의 경기 때는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자랑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고이자 8강까지 올라온 유일한 아시아 팀이란 의미가 담겼습니다. 4강전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꿈, 별은 이루어진다. 4강을 넘어 우승까지 가자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았습니다. 요즘도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카드 섹션이 문구를 선보이고 있죠. 대한민국 축구의 12번째 대표 선수 붉은 악마 앞으로도 한국 축구와 성숙한 팬 문화를 위해 계속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유, 전 국민이 정말 너무 좋았었는데. 맞아요. 전 국민이 다 필승 같이. 코리아 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12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8년 12월 17일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선생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서울대 최초 여자 법대생이자 여성 최초로 사법고시 합격한 이태영 선생은 변호사로서 법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일생을 바쳤는데요. 이날 84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여성 스스로 혼자 걸어간 네. 이태영 선생님.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이태영 선생은 1914년 평안북도 운산군, 여기 금광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이태영 선생은 법조인이 되고 싶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엔 여자가 입학할 수 있는 법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1932년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입학해서 가사과를 졸업합니다. 이후 독립운동을 하던 남편 정
정일영 선생이 감옥에 수감돼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됐고 이태영 선생은 혼인 초부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누비이불을 만들어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가위질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가위를 잡았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둥글게 굽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두 분 다 대단하네요. 근데 꿈도 포기한 채 이제 가정, 집안을 책임져야만 했었는데 그러면 법학 공부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1945년 해방 후에 감옥에 있던 남편이 이태영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제 보따리를 바꿔 맵시다. 기다리던 그 세월이 바로 지금 왔으니 평생 소원이던 법률 공부를 하시오. 당시 이태영의 나이는 32세, 세 아이의 엄마였고 넷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영 선생은 오랜 꿈을 향해 도전을 시작했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공부에 매진해서 결국 1946년 3월 서울대 최초 여자 법대생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졸업 후인 1952년 여성 최초로 사법고시까지 합격했습니다. 야, 정말 뼈를 대단하시다. 깎는 노력 끝에 사법고시까지 됐는데 판사가 되고 싶으셨다고 그랬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면서요. 네, 아쉽게도 사법고시 합격의 기쁨도 잠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그녀의 판사 임용을 거부합니다. 사회 분위기상 아직 여자 판사는 이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동기생들은 모두 판사나 검사로 인용이 됐지만 그녀만 빠지게 된 겁니다. 이태영 선생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됐는데요. 불우한 여성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사무소에 사람들은 많이 좀 왔을까요? 네,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여성들이 마치 여성 변호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람났는데 자식까지 뺏어가고 남편에게 맞고 살고 자 이런 여성들의 별별 사연들이 다 모아졌습니다. 법률 구조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 고통받는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 이태영 선생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성 법률 상담소를 열었고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여성들에게 법률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오는 날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의 모태가 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법이 여성들에게 더 많이 불리했었거든요. 이태영 선생이 이 법 개정 운동까지 펼쳤다면서요. 네, 1959년 개정 이전에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성은 남편과 헤어졌을 때 자녀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었고 딸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재산 분할, 위자료 지급에 대한 규정이 단 한 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태영 선생은 부모 친권의 공동행사,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인정, 여성의 재산 상속권 보장,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 호주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가족법 개정 운동을 펼쳤고 길고 긴 투쟁 끝에 1989년 마침내 국회에서 가족법 개정이 통과돼서 부모 친권 공동행사,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신설, 장남의 호주 자동 승계 조항 수정 등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태영 선생이 처음 가족법 문제를 가지고 선배 대법원장을 찾아갔을 때부터 무려 37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한 끝에 이룬 결과였습니다. 대단하시다. 네, 3차 가족법 개정에서 제외됐던 동성동본 금혼령도 1997년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네,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 대신에 힘없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거네요. 네, 이태영 선생은 1998년 12월 17일 향년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인 2005년 3월 2일 그 염원하던 호주제 폐지도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이태영 선생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9년 12월 21일은 우리나라 최초 다목적 실용 인공위성 아리랑 1호 발사가 성공한 날입니다. 아리랑 1호는 하루 14.5회씩 지구를 돌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이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세계 인공위성 시장에 뛰어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눈이 돼줄 인공위성 아리랑 1호 발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우리도 이제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아. 네. 이런 꿈을 꿨죠. 그렇죠. 근데 발사되기 전까지 우여곡절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이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한참 늦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40년이나 늦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위성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처음 만든 과학실험용 인공위성이었습니다. 1995년 8월 5일에는 국내 첫 방송통신위성 무궁화 1호가 발사됐습니다. 그 이전인 1994년부터 정부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63개월 동안 약 2,2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과 국내 7개 기업이 참여했고 미국 기업인 TRW와 공동으로 연구한 끝에 아리랑 1호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시대가 굉장히 그 예전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가 아리랑 1호를 만들게 됐을까요? 네, 아리랑 1호 위성의 임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에서 대한민국의 눈이 되는 거였습니다. 1시간 38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하루 14.5회 돌면서 탑재된 카메라로 한반도와 주변을 관측하게 돼 있었고 한반도 정밀지도 제작과 한반도 주변 해양의 어장 및 수역 관리, 국토 계획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주 강국의 꿈을 품고 드디어 아리랑 1호가 발사가 되는 거죠. 네, 1999년 12월 21일 오후 4시 13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아리랑 1호가 발사됐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발사 11분 43초 만에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29분 후인 오후 4시 42분 남극의 미 항공우주국 지상국에서 아리랑 1호와 첫 교신에 성공하면서 궤도 진입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랑 1호는 지상에서 685km 상공에서 지구를 돌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부를 관측해 지상으로 자료를 전송했고 8년 동안 지구를 42,985회 돌면서 한반도 주변 관측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1호를 통해 위성 영상 44만 장을 확보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축적 2만 5천 분의 1 정밀 지도를 제작하는 등 국가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정말 지구를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선물해준 아리랑 1호인데요. 근데 이렇게 8년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던 아리랑 1호가 통신이 두절됐다고요? 네, 아리랑 1호는 처음부터 수명이 다하면 통신이 자동으로 두절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 목표했던 임무 수명 3년보다 무려 5년을 더 비행한 끝에 많이 했네. 2007년 12월 29일 통신이 두절됐고 2008년 2월 20일 임무를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로 지금까지 아리랑 5호까지 발사했고 세계 6위 또는 7위권의 인공위성 개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를 향한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위성 타고 우주 여행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40년이 뒤졌는데 벌써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오. 우수 인력들이 의대 안 가고 이쪽으로 오면 금방 쫓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예,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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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부님들이요 매일매일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반찬 때문에 고민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은 또 뭘 해서 또 밥상을 차리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그 고민을 제가 오늘 싹 없애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색 반찬 특집인데요. 이색 반찬 하면은
안 먹었던 거, 안 썼던 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아마 이 두 재료도 잘 안 써봤던 그런 재료인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가정에서 간편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목이버섯 맛살 마늘 무침입니다. 우리가 겨울철에는요,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버섯 중에서도 가장 비타민 D를 많이 갖고 있는 이 목이버섯을 좀 자주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목이버섯하고요, 아주 맛있는 맛살하고 마늘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맛있겠죠. 네. 목이버섯 식감이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찬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호부추 고기볶음입니다. 호부추 그러면 중국집에서나 나오는 부추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꽃빵 드실 때 호부추 고추 잡채 나오죠. 네. 그거 굉장히 알죠, 알죠. 맛있잖아요. 네. 약간 단단하면서도 길이가 길고 약간 통통한데 의외로 이 호부추가요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도 식감이 씹는 식감이 좋아서 아마 댁에서 고기랑 같이 볶음을 하시면 고급 중화풍의 요리가 아마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색 재료를 가지고 아주 손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뭐죠? 목이버섯 맛살 마늘 무침 그리고 호부추 고기볶음 이거 사실 고급 식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쵸. 큰 요리로. 이쁜 접시에다 딱 나오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잘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요 버섯을요, 여기 지금 목이버섯이에요. 목이버섯이 두 가지로 판매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생 목이버섯을 판매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말린 말려서. 목이버섯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이 말린 버섯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조금 1시간 정도 담가두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목이버섯이 이렇게 변합니다. 요게 바로 나무의 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목이버섯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려지면 이렇게 되는데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꼭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꼭지 부분이. 약간 하얗게 돼 있는 꼭지 부분이 있죠. 요거를 손으로 조금 떼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손으로 대강 뜯어서 네. 넣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잡채에 목이버섯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서운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목이버섯은 각종 요리에 이렇게 맛을 내줄 뿐만 아니라 식감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뜯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목이버섯에 꼭지가 있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거든요, 나무에.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지면 네. 나무의 그 뭘까 자잘한 이물질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떼어내셔야 되는데 말랐을 때는 잘 안 떼어져요. 네. 이게 불려야만 떼어지거든요. 불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딱. 그럼 요걸 떼어내는 거예요. 딱 떼는 거예요. 요걸 떼어내고 그냥 이렇게 찢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복 손질할 때 입 떼어내듯이. 그쵸, 맞아요. 꼭지만 또 네. 이렇게. 딱 떼어내시고 이 목이버섯은요 특별하게 요거는 손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돼 있거든요. 요것만 이렇게 떼어내시면 돼요. 요 부분이 약간 이물질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딱딱한 약간 흙 같은 게 묻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떼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요거는 무침이라 제가 바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고 난 다음에 꼭 한번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약간의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뜨거운 물로 한번 헹궈 주시는데 아직 이게 지금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헹궈 드릴게요. 네. 이렇게 떼어내고요. 저는 뭐 소금물이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뜨거운 아니에요. 물로 그냥 헹궈내시는 뜨거운 물만 거예요?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목이버섯은 요게 굉장히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꼭 드셔주셔야 돼요. 네. 저는 저 식감이 좋아요. 네, 식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값이 좀 착해요.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요. 착한 가격. 착한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됐네요. 다 됐으면 요거 약간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 번만 헹궈주세요. 이렇게 헹궈주시고 조물조물해서 뜨거운 물로 해야 됩니다. 네. 뜨거운 물로 해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건져내세요.
지금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지만 뜨거운 물입니다, 여러분. 네. 찬물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뜨거워요. 참아가면서 하는 뜨거워요. 겁니다. 너무 그냥 하셔서 뜨거운 물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뜨거워요. 김이 나네요.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맛있거든요. 어.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꾹 짜서. 되도록이면 꽉 짜서 수분이 없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냐면요. 우리가 맛살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맛살 준비하는데 요거는 약간 가격이 있는 고급 맛살이에요. 네. 요거는 뜯을 때도 그냥 이렇게 쭉쭉 찢어서 큼직큼직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길이가 좀 길잖아요. 길이가 길면 약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냥 뜯으면 되네요. 네, 네. 이렇게. 고급 맛살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냥 보통 그 살살 맛살 해도 되죠. 괜찮은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약간의 고급 맛살로 해야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거의 아들야들해 좀. 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요게 가미가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맛도 조금 있고 네. 약간 짭짤한 맛도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아우, 저거 전 부칠 때 많이 이제 맛살 사서 하잖아요. 네. 만들기 전에 다 먹어요, 옆에서. 그렇죠. 옆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바로 오이를 좀 채 썰어 주시면 돼요. 근데 오이를 채 써는데 요새는 채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채칼로 그냥 쓱쓱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 근데 요게 채칼로 밀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굵게 하잖아요. 그러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약간 얇게 하셔야 목이버섯하고 맛살하고 오이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씨 부분을 많이 하면 수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겉에 있는 잎 부분, 그러니까 그 껍질 껍데기. 부분만, 네. 껍질 부분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씨까지 돌려가면서 안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씨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것도 오이향 오, 좋은데. 오이향 좋죠. 어, 이 아침에 신선한데 상큼하죠. 네, 신선하고.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아까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이버섯, 맛살, 마늘 무침이잖아요. 마늘이 필요해요. 근데 마늘이 필요한데 제가 왜 마늘을 이렇게 통마늘 2개를 이렇게 갖고 왔을까요? 뭔가 통마늘 그대로 쓰시나? 아니요. 아니면? 요거요. 그냥 이렇게 꾹 눌러서 다진 마늘로 쓰면은 향이 다 날아가서 이렇게 그냥 뚝뚝 그냥. 뚝뚝. 오.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 요리는 되도록이면 저녁에 잡수셔야 돼요. 마늘. 마늘 향 때문에. 때문에 아침에 잡수시게 되면 네. 양치를 조금 많이 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목이버섯 위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줄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어요. 무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네.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가르쳐드리면 좀 어떡하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색 요리이기 때문에 쉬워야지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일단 목이버섯을 넣으세요. 목이버섯을 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하시면 돼요. 어떤 양념을 하냐? 요 간장, 요 진간장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다진 마늘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진 양파가 들어가는데요. 이 양파가 왜 양파를 제가 이렇게 다져 놓냐면요. 목이버섯하고 양파하고 씹는 맛이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이따가 한번 씹어 드시면 이래서 식감이 좋다고 하는구나 아마 그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0.5cm 가량으로 다진 양파를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 맞아요. 먹는데 식감은 참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리고는 뭘 하느냐 여기 오이를 좀 넣어주세요. 오이 넣을 때는 수분을 조금 빼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네. 수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죠. 수분 15분은 나오죠. 안 했는데도 네. 제가 아무래도 봤을 오이라서. 때는 다른 주부들은 이걸 못 째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쌤 네? 힘이 좋으셔가지고. 저 힘 약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갑자기, 마세요. 갑자기.
주부님들 뭐 저 정도는 저 다 연약한 아시죠?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맛살을 지금 바로 넣지는 마시고 여기다 이제 양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소금 간을 아까 안 했어요. 진간장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소금 간을 약간의 한 1작은술 정도만 이렇게 오이한테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 아, 맛있겠다. 넣고 그다음에 특별히 물엿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네. 물엿 대신에 올리고당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다 됐거든요.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맛살 네, 들어가네. 맛살 넣고 무치기만 하시면 돼요. 어우, 저 맛 궁금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간단하죠. 같아요. 네. 이 재료마다 합이, 궁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깻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깻가루. 그리고 와, 파가 향 안 온다, 들어갔거든요. 쪽파 조금 넣고. 끝. 끝. 와. 벌써요? 네, 와, 끝났어요. 간단하다. 샐러드네. 그러니까 재료만 준비를 하시면 아주 네.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연말에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내도 아주 좋겠죠. 와, 향 넘어오네요. 너무 이거 좋죠, 반찬으로 먹어도 향이. 될 것. 네. 아니 그 전체 요리로 네, 맞습니다. 샐러드 겸 해서 그러니까 이색 그렇죠. 샐러드. 오. 간식 괜찮을 것 아이고. 같고. 야. 아, 저건 뭐 맛이 상상이 돼요. 상상이 되죠? 네. 요게요, 굉장히 목이버섯 씹는 맛이 쫄깃쫄깃한 데다가 아주 네.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손님상에 내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정식 집에 나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목이버섯을 기대됩니다. 조금 많이 잡수셔야 좋아요. 네. 상상했던 그 맛이 맞는지 확인 한번. 네. 일단 고소한 향이 돌잖아요. 일단 이 참기름이 향이 한번 싹 나고 아, 이 향이야, 이 향. 아, 나왔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죠? 맛있죠? 야, 식감이 다르네. 와. 아, 식감도 좋고 고기버섯이 들어가니까 잡채 같기도 하고. 그쵸? 간도 딱 좋아요. 네. 아, 그리고 오이가 오이 들어가줘야 씹히는 느낌이 돼요. 좋아. 네. 오이를 그 자리에서 썰어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싱그러운 맛이 많이 나죠. 와, 목이버섯을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목이버섯 안 드시는 분들도 네. 요거 드리면 정말 맛있게 그쵸.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얘들 다 재료들이 잘 어울리네, 다들. 고소하고 오이의 그러면서 상큼함도 상큼하고. 있고. 오이 씹히는 맛도 좋아요. 저는 맛살도 워낙 좋아해서. 아니 입 안에서 어우러지는 맛이 좋은 게 식감도 재밌고 거기다가 조화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고소한 맛도 나고 그러면서 오이의 신선한 상큼함도 느껴지고 그 중간중간에 씹히는 야. 이 파? 마늘도 많이 넣진 않으셨잖아요. 네. 제가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한 나 번씩 마늘 씹을 있는지 때 몰랐어. 마늘 향도 좋아요. 자, 제가 그거 잡수시는 동안에 맛있는 또 호부추 고기볶음을 좀 해볼게요. 호부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도톰도톰하죠. 네. 흰 부분이 이렇게 있고 밑에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매듭을 이렇게 지어왔어요. 네. 왜 이렇게 지어왔냐면 여러분들이 쓰실 때 요리하실 때도 초록색 부분과 흰 부분을 따로 볶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볶는 시간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흰 부분을 먼저 볶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요거 반을 좀 나눠 볼게요. 네. 반 나눴어요. 반 나누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아, 클러서 요거 5cm 가량으로 썰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따로 주세요. 따로 네. 놓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넣는 시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익혀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하얀 부분을 이제 좀 썰어야 되겠죠? 하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요 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게 좀 질긴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거 볶잖아요. 네.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할게요. 자, 저도 이렇게 색깔별로 따로 이렇게. 네. 예.
그랬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양파가 있어요. 양파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빨간색 들어가면 좋겠죠. 네. 그래서 빨간색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고기만 이제 묻혀주면 돼요. 요거 지금 돼지고기거든요. 돼지고기인데 다진 돼지고기예요. 다진 돼지고기면 당연히 밑간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진간장에다가요. 고기니까 약간 연육이 되도록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아, 고기니까. 네. 그리고 요거 후춧가루예요. 제가 생방송할 때는 후춧가루 넣기가 약간 조금 그런 게 후추 재채기를 할까 봐 멀리서 좀 할게요. 그리고 난 견뎌보시죠. 다음에는 절대로 손으로 주물주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주물주물하면 고기가 뭉쳐지잖아요. 고기가 뭉쳐지면 쉽게 익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꼭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려서 아, 다진 거라서. 밑간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 고슬고슬하게 쫙 펴져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밑간이 다 됐어요.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네 진짜. 젓가락을 쓰는 이유, 손으로 하는 이유. 네, 맞아요. 만약에 만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손으로 그렇죠. 치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젓가락으로 하셔야 잘 볶아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볶는 순서를 갈 거니까 볶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열을 내게 웍을 좀 달궈놨어요. 네. 여기에다가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들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아, 들기름 들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 볶을 거니까 다진 마늘 먼저 좀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파 해놨잖아요. 네.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이걸 먼저 볶아요. 볶으면서 우리 뭘 하느냐? 아까 고기 아, 묻혀놨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밑간한 고기 넣어주고. 네, 밑간한 고기 넣어주고 그래서 젓가락으로 마구 볶아주세요. 아, 저렇게 하면 향이 또 싹 배면서 더 맛있잖아요. 훨씬 더 맛있죠. 그래서 나는 요거를 고추기름도 참 익혀주세요. 좋은 것 같아. 예. 향신채가 들어갔으니까. 요거 요렇게만 해서 집에서 두반장 같은 거 넣고 볶아가지고 그냥 두부만 넣으면 마파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아 마파네. 밥 위에 올려 먹으면 그렇죠. 맛있는데. 아주 밥 위에 올려놓으면 아주 맛있죠.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반 정도 고기가 익혀졌다. 반 정도 고기가 익혀진 거 보이세요? 네. 이 보이시죠? 네. 익혀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흰 부추를 넣으세요. 흰 부추 넣고 그다음에 간장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힘 그래야 보이는- 간이 맞죠. 일단 흰 게 먼저 들어갔네요. 볶아주세요. 네. 딱 마구 볶아주세요. 볶아요. 볶아주세요.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맛있게 잡수시라고 요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바로 떡이에요. 흰떡. 흰떡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뭘 해도 맛있죠. 떡 너무 맛있지. 아, 저렇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완전 맛있죠. 자, 그랬으면 간을 조금 맞춰가면서 볶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 두 꼬집을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바라셔야 될 게 뭐냐? 빨리 떡이 익어라 하고 바라셔요. 이거라.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수분이 안 생기면서 볶아야 되니까 굉장히 센 불에서 하는데 네. 보통 중국집은 아주 화기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일반 집에서도 주방에서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화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다닥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게 가스불이기 때문에 조금 덜 세긴 한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으면 어느 정도 고기도 익었고 떡도 제가 지금 찍어보니까 먹을만 해요. 오, 자, 네. 그랬으면 이제 초록색에 부추를 넣어주세요. 집에 냉동실에 저 있던데 떡국도. 네, 초록색 부추 넣고 그다음에 빨간 고추. 빨간색 네, 넣고 그다음에 부추에 간이 좀 배이라고 소금 한 꼬집 정도 더 넣고 그리고 깻가루 넣고 끝났어요. 아 벌써요. 네.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네. 고기가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잘 익어져야지 맛있으니까 꼭 젓가락으로 밑간을 하시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이게 호부추 고기볶음. 자, 그랬으면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이따가 올리고당 조금만 넣어주세요. 끝. 다 됐어요. 야, 윤기가 잘잘 흐르네요. 그렇죠? 아주 맛있어 보이죠? 네. 요거 떡을 조금 넉넉하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퍼드리기만 하면 돼요, 네. 제가. 기대됩니다. 와. 고기랑 같이 부추랑 떡이랑 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떡이 있다 보니까 꽃빵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꽃빵이 생각나긴 하네요. 아, 저희 앞서 먹은 목이버섯 맛살 마늘 무침도 정말 제가 말 안 하고 먹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이것도 기대됩니다. 아, 근데 이건 짭짤해서 그죠? 완전 밥안주로. 밥도둑이죠. 밥 안주 같다. 야, 밥 반찬으로. 밥 반찬으로. 네. 어우, 향. 이것도 향 좋다. 향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잡수시면 네. 되겠어요. 호부추랑 이 향은 또 뭐지? 떡이랑 향 좋죠? 이게 부추 향인가? 네, 부추향이에요. 호부추향이에요. 떡이 익었죠? 와, 호부추 식감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호부추가 질깃하지 않고 굉장히 연해서 이렇게 한번 불맛 들이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다고 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입 호부추 안에서 향이 여기 잘 아삭아삭해요. 어울려. 향도 좋고, 그렇죠. 지금 식감도 너무 좋죠. 색감이. 일단 다진 고기와 호부추 하얀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 부분, 그다음에 떡 요게 어우러지니까 지금 한 끼가 아주 듬뿍 푸짐합니다. 이게 초록색이 나중에 들어가놓으니까 더 식감이 있네요. 네. 만약에 초록색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너무 많이 이렇게 흐드러지니까 맛이 없겠지요. 약간 씹히는 향도 있어야 되고 부추의 향도 있어야지 맛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우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아우,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맛있다 보니까. 너무 맛있네요. 네. 선생님, 다음 주는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비밀이에요. 어머, 왜냐하면 뭐야? 제가 어느 분하고 같이 해요. 그래요? 네. 누가 나오시는지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다 아십니다. 네, 다음 주에는 스페셜 게스트가 네. 이보은의 사계식탁에 함께한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 오늘도 요리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정말 춥습니다. 네. 오늘은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어제 갑자기 차가워진 공기에 놀라셨죠? 오늘도 이틀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파특보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여전히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해당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6.7도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집니다. 서울은 한낮에 5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광주는 7도, 제주 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토요일에는 눈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고요.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도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온도계가 영하 7.5도 찍더라고요. 오늘 날씨 정말 춥죠.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마지연 기상캐스터 말 들어보면 낮에는 기온이 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바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